안녕하십니까. 오늘 교계 아고라 사회를 맡은 윤정환 기자입니다. 오늘 교계 아고라에서는 명성교회 재정 의혹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교계 아고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참석한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장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재석 의원님, 기획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석입니다. 우리 윤재석 기획의원님은 프레시안 기획위원이시면서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황규학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소재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지난 6월 14일 명성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수석장로가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 금기로 하는 개신교에서 행해졌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비자금을 200억 이상 사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투신자살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오늘 투신자살을 기사로 맨 먼저 게재하고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던 프레시안 기획위원 윤재석 위원님을 모시고 직접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 의원님, 먼저 투신자살을 한 그 사실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6월 20일 그러니까 박모 장로가 투신자살한 엿새 후에 명성교회 한 장로로부터 네.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충 취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강동서, 강동경희대병원 119 구조대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그 투신자살한 아파트 경비원 등을 토대로 탐문 수사를 한 결과 투신자살 맞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보를 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회 측과 유가족 측은 박근거 장로가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강동서로부터 유서가 있느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유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심장마비사 할 분이 평소에 유서를 넣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윤 의원님, 예? 교회 측은 특별 헌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자금이라고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저에게 1차적 증거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자금이라는 것이야말로 진짜 은밀하게 유지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비자금에 관련된 계좌나 장부를 제가 확보할 수는 없죠. 물론 저는 무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주처럼 짝 맞춰볼까요? 자, 박모 장로가 분명히 투신자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교회 측은 심장마비사로 허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런 후에 제가 이것이 투신자살이다라고 폭로를 하니까 그제서야 투신자살 맞는데 교회 측과 유가족의 상의 끝에 심장마비사로 발표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비자금 의혹이 분명히 생기죠. 비자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 가장 간단합니다. 네. 만약에 비자금이었다면 계좌가 본인 계좌로 돼 있을 것이고 네. 만약에 그것이 교회 재정이었다면 명성교회 측의 주장처럼 교회 재정이었다면 통장 분실 신고를 내고 네. 은행에 가서 통장을 재발급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액션은 없어요. 그리고 구두로만 800억 원의 비자금, 800억 원의 교회 재정에서 특별 관리하는 재정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CBS 노컷뉴스에 얘기했을 뿐이고 CBS로부터 장부 공개를 요청받자 장부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윤재석 의원님께서 프레시안 그 신문사에 외화 밀반출 사건도 이렇게 언급하였는데요. 그 어떤 외화 밀반출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어떤 증거가 좀 있습니까? 외화 밀반출에 관해서는 프레시안이 아니고요. 그렇군요. 다른 언론 매체인데 팩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와 픽션을 섞어서 쓰는
왜 팩션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물론 그렇다고 거기 그 팩션에서 명성교회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W교회를 지칭했고, 목사도 담임 목사 이름도 박수환이고, 그 목사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고 사위만 둘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것은 명성교회를 지칭하는 그 소설이 절대 아니라는 걸 미리 밝혀드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항용 쓰는 외화 밀반출 사례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다는 것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제가 팩션을 쓴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밀반출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가끔씩 그 공항을 나갈 때 편법을 씁니다, 개인들이. 예를 들면 제가 한 2만 달러 정도를 갖고 나가고 싶은데, 뭐 요새는 크레딧 카드 많이 쓰면 됩니다. 어쨌든 그럴 경우에 친구 두 사람한테 5천 달러씩 100달러씩 나눠주고 저는 9천 달러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공항을 통과할 때 그거는 거액 외화 밀반출에 해당되지 않죠. $10,000 이하니까.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대형 교회가 성도들 데리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간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의 경우는 그 전보 제트기를 띄웁니다. 전세기로. 그러면 한 300여 명이 한꺼번에 나가는 겁니다. 비행기를 전세로 통째 얻어가지고. 그러면은 한 사람한테 9,000달러씩 나눠준다 칩시다. 그러면 300명 정도 되면 한 270만 달러 정도 되죠. 그런 거액이 나갑니다, 일단. 물론 외화 밀반출입니다. 그래서 뭐 텔아비브 공항 같은데 이제 도착했다고 하면은 텔아비브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입국 심사가 끝난 후에 공항 로비에서 그 9,000달러씩을 걷습니다. 다시? 예, 걷어서 어느 가는지 모르죠, 성도들은. 그게 바로 전형적인 외환 밀반출의 한 사례고, 또 한 사례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것이 명성교회 팩트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팩션으로 썼을 때는 물론 많은 정황 그리고 증언도 확보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송파구에 있는 W교회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팩션을 쓴 겁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좀 더 물어볼게요. 의원님. 고 자살한 박 장로님 그 관계인데요. 그 박 장로님께서 관리했던 그 자금이 아들에게까지 흘러갔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카톡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뭐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요새 뭐 그 사회소통망 SNS가 뭐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접했습니다. 그 어떤 제보를.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아직까지 확인한 상태가 아니고요. 저는 거꾸로 이런 식으로 반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해법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연사를 하든 또 투신 자살을 하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저분이 생물학적으로 사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사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재산 상속이 굉장한 크리티컬한 문제가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자, 박모 장로가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럼 그 시점에서 생물학적 사망이 되는 관계로 국세청에서는 박 장로 패밀리에 대해서 재산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뭐 적법한 행위죠. 왜냐하면 국세청이 하는 일이 세금을 될 수 있는 대로 적법하게 많이 걷어들이는 게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이 나서서 이제 세금 추적을 위해서, 세금을 물리기 위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산 실사에 들어갈 겁니다. 자산 실사를 하게 되면은 젊은 치과 의사가 단기간에 돈을 벌어서 고층 빌딩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그 자금이 뭐 어디서 나온 건지, 처갓집에서 준 건지 뭐 어디서 준 건지도 딱 나올 것이고, 진짜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치과 클리닉을 운영해서 거기서 번 돈인지도 나올 것이고, 그때 해결이 클리어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빌딩은 그 박 장로님의 자녀분 명의로 든 걸로 확인하셨습니까? 그럼 확인하지 못했는데 저는 SNS에 그것이 떴길래 굉장히 궁금하고 호기심은 가지만 제가 몸이 한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중요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면서 등본도 하나 안 떼보고 말씀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아니 제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국세청의 임무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이지 의혹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면 저는 무능한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까지 못 갔어요. 너무 겸손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윤 의원님께서. 자, 그러면 우리 유장춘 박사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법 차원에서 명성교회는 그러면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또 투명한 재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리 한국 교회가 네. 잘 아시는 대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네네. 개인이 개척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명성교회 정도로 대교회로 부흥시킨 건 그분에게 굉장한 능력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심각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은퇴하는 입장에 해서 네네. 그 교회가 책임을 못 지는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문제도 있고, 그걸 떠나서 목사 입장에서 내려놓지 못한다면 대형교회 입장에서는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건 사회 통념상 너무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네네. 합법을 가장한 위법을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합법을 가장한 위법을 않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재단법인을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요. 네네. 실제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사유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거고요. 개인이 한 예로 평양교회나 이런 데도요. 그 학교나 이런 데도 다 합법이지만 들어가 보니까 철저하게 바로 그 일가족 중심으로 한 지지 세력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개인이 운영한 거가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앞으로도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너무 우리는 좀 이렇게 강한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이 교회도 사회 한 일원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회가 보조를 마치면서 똑같은 상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상자에 갇혀서 우물 안에 갇혀서 우리 주장을 하거든요. 한 예로 뭐 이렇게 많은 9,000달러씩 외국에 들고 가서 어느 한 분이 다 달라고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상식이 있는 교인이라면 아니 이건 위법행위 아니냐 어필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고발성이 있는 건강한 의식이겠죠. 그렇죠? 이런 의식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건이 뭐 소문대로 뭐 어느 한 개인이 이 엄청난 돈을 관리했다면 아니 교회 돈을 교회 이름으로 관리해야지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게 다 상식이 없는 일이고요. 형법으로 보면 엄청난 이게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지금 말하는 것도요 담고 있는 거고, 횡령이나 이런 형사 문제도 수없이 이렇게 막 무섭게 걸립니다. 느껴집니다. 우리 유장춘 목사님은 그쪽에는 또 법학 박사시잖아요. 일가견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교회 관련 판례를 거의 다 연구해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저 황교안 목사님이 그 책도 썼지만 상식이 울어요. 그리고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교회라는 집단이 상식 없는 집단이다라고 볼 여지가 많아져 버렸어요. 이런 그렇군요. 기회에 우리는 모두 각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목사님, 우리 황 목사님께서는 법과 교회라고 하는 그 언론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우리 황 목사님께서 지금 그 명성교회를 많이 취재하셨죠? 그러면은 명성교회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윤재석 그 의원님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
부분이 없습니까? 예, 제가 이제 언론 하다 보면 이제 소송을 굉장히 많이 당해서 이제 법원을 이제 많이 간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검사들이 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예. 이제 이 가치 판단의 영역과 사실 판단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예. 그 가치 판단의 영역을 사실 판단의 영역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네. 법에 있어서는 가치 판단과 사실의 영역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네. 이번 명성교회 사건은 사실 판단, 사실의 영역보다는 이제 가치 판단의 영역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 장로가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한 것은 이제 사실적인 판단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성교회는 물론 이제 가족의 명예도 귀중하지만은 자살이 아니라 심근경색으로 죽었다 이렇게 가치 판단을 했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 이제 명성교회가 좀 실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비자금 사건에 있어서 윤재석 의원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네. 실제로 어떤 뭐 비자금이 차명으로 돼 있다는 거라든가 또 김사만 개인의 비자금으로 돼 있다는 김사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김사만 목사님 개인의 비자금으로 돼 있다는 1차적인 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그 가치 판단식의 의혹만 제기하다 보면은 교회가 어지럽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외화 밀반출 사건도 의혹은 이제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도 광성교회 사건에서 보듯이 김창희 목사께서 북한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외화 밀반출 사건으로 이제 고소가 돼가지고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아까도 나왔지만은 이제 북한 사람들 갖다 줘야 되니까 많은 돈을 갖고 가기 어려워서 이제 신도들한테 조금씩 나눠줘서 사실상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자금 세탁을 하는 건데 이래서 나눠주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근데 이제 2심에서는 이제 무혐의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이제 북한에게 갖다 줬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법원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됐는데 아마 이제 명성교회 사건에 외화 밀반출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도 아마 이제 선교사들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갖다 주지 못하니까 조금씩 해서 갖다 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하나 저의 추측이고 분명한 것은 옛날에 의혹이잖아요. 예. 박조준 목사님 사건 같은 경우 20만불 밀반출이 있었는데 그때는 분명한 이제 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때 형을 살게 되는데 이번 명성교회 사건 같은 경우는 의혹은 있는데 팩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명성교회 사건 보면은 1차적인 팩트가 없다는 것이 또 제 취재 결과도 그렇고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제 외국 대통령이나 이제 정상들을 만났을 때 명성교회에서 이제 금품을 갖다 줬다는 이제 그런 의혹을 또 제기했는데 이것도 단지 하나의 가치 판단의 영역이지 사실의 영역은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명성교회에서도 좀 그런 의혹이 있군요. 예. 명성교회, 그런데 명성교회에서는 보니까 지난번에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1달러도 갖다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 의원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의혹만 제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있다면은 뭐 외화 밀반출 사건이 있다면은 뭐 김상환 목사님도 박조준 목사님처럼 처벌 받아야 되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제 의혹만 갖고서는 처벌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또 하나 이제 하나는 뭐냐면 하나만 더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명성교회는 곧 김상환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장로교는 당회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또 당회 안에서 다 재정위원회, 뭐 다 기획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교회는 총유제도로 되어 있어서 김상환 목사는 곧 지문국 국가가 아니듯이 김상환 목사는 곧 명성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명성교회의 그런 그 문제가 김상환 목사님한테 바로 전이되는 것 자체가 좀 법적으로 좀 하자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문제는 자살은 뭐 박모 장로가 했는데 실제로 김상환 목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죽이는 것보다도 이렇게 자꾸 늘어지고 있는 잠깐 죽인다고 하는 그건 죄송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황 목사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서 먼저 거서부터 그러니까 나중 거서부터 말씀드리면 분명히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는 별개다. 맞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제가 아주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바 명성교회 이퀄 김상환 목사입니다.
그리고 명성교회는 우리가 보통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명성교회는 하나님 중심 위에 뭐가 있냐면 거기서 지칭하는 당회장 목사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목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데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이건 모든-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입장 있으신가요? 우리 윤 의원님도 말씀 끝나시고 지금 아니, 상황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 지금 어제 오후에 긴급 장로들을 긴급 소집해서 치악산 명성 수양관에서 장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봅시다. 우리가 장로들도 다 생업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무슨 이유로 평일날 그것도 월요일날 오후에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생업을 핑계치고 치악산 명성 수양관으로 불러서 1박 2일 수련회를 간다는 게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렇기 때문에 황 목사님이 말씀하신 명성교회와 김사원 목사는 별개라는 말씀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죠. 1차 팩트가 없다는 외화 밀반출. 전 증인 3명이, 증인 3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투데이도 3명을 확보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뭐에 대한 증인이라고? 외화 밀반출이요. 외화 밀반출에 참여했던 수백 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법적인 공간으로 옮겨진다면 네네. 저희는 증인을 내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네네,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와 교회를 이렇게 하나로 보는 건 법적으로는 일단 틀리잖아요. 네네. 우리가 틀리죠. 개인 자연인이 있고 네네. 또 법인의 대표로서의 목사로도 있으니까 그건 구분해야 이건 법리도 맞고 예의도 맞고, 지금 말씀한 장로님을 갑자기 교회 위기 앞에 치악산 명성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하고 참선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뭐 하나님 위에 누구다 이건 논증은 아니라고 봐요. 한 교회를 지금 위기가 있을 때 장로의 입장에서 생업을 포기하고라도 갈 수 있다는 건 그 장로님들의 신앙이고, 아니, 교회를 그리고- 사랑하는 좋은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뭐 요즘 한참 수련회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긴급 소집됐다는 게 긴급 굉장히 어떤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수련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명성교회는 하계 상상성회라고 있는데요. 이미 7월 말 8월 초에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뭔가 긴급하게 논의할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소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출합니다. 물론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죠. 제가 우리 교회 위기가 있어도 네. 이런 상황에 이렇게 모이게 해야죠. 근데 위기가 그걸 뭘까요? 가지고는 이것만 해도 그건 아니라는 얘기고. 여기는 좀 오늘 다루는 어떤 그 주제가 아니니까. 아니 이것도 하나의 소주제는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아직 제 말씀 예, 하나만 더 거기가 이런 자꾸 여론이 아니라 국가법에서 네. 사법당국에 내서 이건 국가적인 범죄잖아요. 유압이. 그렇죠. 그쪽에서 입건이죠, 형사 입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좀 기다려줄 수 있는 필요도 있다. 그런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명성교회 이제 관계자랑 얘기해 보면은 외화 밀반출 사건이 만약에 있었다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제 재정 장로가 이렇게 조금씩 디스트리뷰트 해가지고 한 것이지, 이게 이제 김사만 목사님이 과연 그거를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명성교회는 그리고 명성교회 교인은 교회와 관련해서는 김사만, 거기서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만, 김사만 목사의 명령이나 김사만 목사의 수용 없이는 한 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제가 교회에 청구할 돈이 있었습니다. 네네. 100여만 원이 됐었는데 제가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네네. 청구를 했는데 김상원 목사께서 해외 선교 집회를 나갔습니다. 뭐 선교 집회를 나갔는지 놀러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선교 집회를 나간 그 후에 2000년대 초였는데 2000년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재정부장한테 돈을 받으러 갔어요. 영수증을 갖고 이거 요번에 쓴 거다. 그랬더니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되냐 했더니 10만 원 이상의 결제는 당회장 목사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김삼환 목사하고 둘이서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덩치는 재벌기업, 시스템은 구멍가게다. 이걸 빨리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낭패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이제 재정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아니, 하니까 재정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제 그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10만 원 이상이 무슨 얘기냐면 10만 원 이상이 담임 목사의 결제 없이는 처리가 안 된다는 뭐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아시겠죠? 아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재정 어떤 그것은 이제 각 교회에 어떤 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리폼드 뉴스 우리 소재열 목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리폼드 뉴스를 들어가 보니까 그 명성교회 이번에 그 정관에 대해서 논하셨더라고요. 명성교회 정관이 지난 주일날 통과되었죠. 그 정관에 어떤 하자가 좀 있습니까? 우리 소재 박사님. 예.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이 문제는 명성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교회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모이고 그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재산이 모아지겠죠. 그 헌금과 재산, 지금 명성교회 이야기는 어떤 재산,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재정에 대한 그렇죠. 문제로 지금 국한돼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 재정이나 재산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그 교회 자치법규, 네. 교회 정관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그 예산에 의해서 재정이 집행되고 재정 집행됨과 동시에 그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고 어떻게 취득되고 관리 보존 행위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교회만. 그래서 이제 명성교회가 지금 이번에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재정 집행에 대한 문제들도 아울러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의 문제죠. 예.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재정 집행의 법적 근거는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면은 어떤 특정 개인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특정 그룹이 자의적으로 집행해서도 안 되고 그 교회 자치 법규인 그 정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정관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네네. 구정관, 일명 명성교회가 1885년 3월 1일에 1985년 3월 1일에 네네. 정관을 제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관이 지금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구정관 가지고서는 이 현 명성교회를 운영하기가 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정관을 지난 주일에 개정했는데 정관 개정을 하면서 그 정관의 내용의 문제는 변론으로 치고요. 네네. 그 정관을 개정했는데 그 개정 절차가 하자가 있다. 효력 있는 적법한 절차였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가 제기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개정돼야만 네. 그것이 효력 있는 정관이고 그 정관에 의해서 재정이 집행되어야만 이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관 개정이 효력이 있으려면은 구정관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구정관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번 개정 정관도 효력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제가 표현했는데 그걸 휴지 조각이다. 그러면 구정관이 법적으로 효력 있는 정관이었고 그 효력 있는 정관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된 정관이 효력이 있다라고 명성교회에서 주장하시려면은 구정관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정관임을 입증해 줘야 합니다. 네네네. 당에서 심의를 했고 한 주간 전에 광고를 했고 그 다음에 공동의회에서 재정 당시에 재적교인의 과반수가 모여서 정관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적해 보니까 이제 1985년 3월 1일은 주일이 아니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예, 금요일 날 정관을 제정했다라고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예. 과연 이 절차적으로 그 구정관과 개정정관과의 그 법적 효력 문제, 그 효력 문제에 있어서 정족수 문제, 예. 전체 재적 교인이 몇 명인데 몇 명 출석해서 결정하는 것이 법이냐. 이제 그걸 추적하다가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명성교회 정관, 구정관과 개정정관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고 한들 명성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명성교회 이번 정관 재정 사건은 한국 교회에 학습 효과를 가져다주는 네.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재정과 그 교회 재산, 부동산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적법한 예산과 적법한 집행이 이루어지려면 정확한 교회 자치 규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교회 정관을 만들어서 적법하게 만들어서 그 정관 원칙대로 재정을 집행하고 교회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네. 그러니까 정관 없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의도는 특정 개인과 그룹들이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모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정관은 적법한 절차에서 적법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고 개정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명성교회 이번 정관은 그런 의혹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걸 말씀 좀 드릴까요? 네네. 그 옛날 만들어졌던 정관 대부분 한국 교회의 정관을 보면 은행에 융자 받기 위하여 대충 써갖고 접수하는 형식 또는 구청에 교회 신고를 하기 위하여 네네. 대충 써갖고 가는 네네. 형식을 네네. 정관 들어가 보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걸 과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합법적인 절차로 그때는 중요한 게 우리가 말하는 공동의회는 절대 안 되고요. 제정이 된 게 아니고 일주일 전에 광고에서 모인 사람들의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된다. 이렇다가는 천호동 광성교회 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10년 재판에도 이게 안 됩니다. 인정 못 받습니다. 판사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교단 합동 측이나 통합 측에 헌법에 보면 교인총회라는 개념이 없다고 판시에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관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의결권 있는 교인들의 3분의 2예요. 더군다나 같은 날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인정받죠. 정말 예를 들어서 일부 참석한 사람이 2부에 참석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오는 그 순간에 전체 다에게 선거하듯이 선거 때처럼 일일이 다 이것도 못 받는 상태에서 인정받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그걸 놓고 시작했다는 큰일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족수 안에는 그 자격이 제가 알기로는 좀 한 교회 세례교인 이상 그런 어떠한 여기서 중요한 건 의결권 있는 단어로 썼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례교인 있고 교회에서 또 교회 정관에 들어가 보면 등록해서 박수 쳤다고 해서 또 교인이 아니고 당회나 그 교회에 따라서 당회에서 허락을 해야 정식 교인으로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각각 들어가 봐야 되고요.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정관이 기성품으로 만들었다가는 오히려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로교가 침략이 돼버리고요. 오히려 족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 얼마 전에 언론과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을 좀 보면 90% 이상이 한국 교회 90% 이상이 갖고 있는 그 정관이 효력이 없는 정관일 수가 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무서운 사건이 되는데 앞으로 교회들마다. 그래서 명성교회가 이런 문제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정관을 이번에 새로 개정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개정하는 그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효력이 인정되겠습니까? 앞으로 명성교회는 이 문제를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재열 우리 목사님도 지금 법학 박사시죠? 예. 그 소재열 박사에 대한 좀 제가 반론을 좀 얘기해 드려야 되니까. 명성교회가 1985년 3월 1일에 정관을 이제 제정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80년대에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사실상 이제 개척교회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그 정관대로 하지 않고 사실상 사문화되다가 이번에 이제 개정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교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교회가 정관이 있다 한들 거의 다 교단 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교단 헌법을 법원에 가면 교단 헌법을 이렇게 우선시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교회 재산권이 교단이 있지 않고 교회에 있기 때문에 각 개교의 정관을 우선시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대법원 판례들에도 정관이 사문화되었거나 사실상 없었을 경우에 이제 교단 헌법에 국한해서 그걸 이제 자치규 부분을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명성교회가 이렇게 해왔고, 또 실제로 90조 공동의회 규범에 보면은 공동의회는 이제 회집된 성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관을 고쳤을 때 지난번에 5,170명이 참석했는데 일단 회집된 성원에서 3분의 2 이상 되면은 그게 일단은 교단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관 제정에 이렇게 하자가 없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 절대적인 하자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판결문에 명확하게 제정할 때는 의결권 있는 거 나와야죠.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한 의식을 고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잘 말씀하셨는데요. 지교의 정관을 우선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노회와 총회는 상급기관으로 상위법으로 그 정도로 보는 거지. 그 지교의 정관이 없으면 민법의 일반의 원칙으로 봐버립니다. 총회로 가지 않고 민법의 일반의 원칙으로 가요. 사회법에서는 판사가 볼 때 한 가지 더 첨언하면요. 1985년부터 제가 명성교회를 출석했는데 이미 그때 교인 수가 3,000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니고 굉장히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이게 1985년. 예, 제가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교회 연역을 보면은 명성교회 교회 연역을 보면 1985년 3월 2일 그 시점에 한 2,300명 됐더라고요. 그 연역에 나옵니다. 우리 이제 황 박사께서 이제 질문하신 그 내용, 기존 구정관이 법적 효력이 없는 정관이라고 한다면 교단 헌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데 뭐 문제가 되느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었습니다. 이제 교단 개교의 정관이 부존재할 때 없을 경우는 모든 문제를 그 교회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 결의로 가능합니다. 그 공동의회 결의로 모든 것을 집행할 때에 민법의 원리를 준용해서 공동의회 결의 정족서를 마쳐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분쟁으로 갔을 때 법원이 사법심사를 할 때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교단 헌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동회의를 통해 정관을 재정 변경하려고 할 때 우리 통합치인 합동 즉 대다수 많은 장로교회 공동회의 의사 정족서는 없습니다.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회에서 결의한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정관을 재정할 때 변경할 때 그 원리는 그 의사 정족서는 그건 단순히 교회 내부용이지 교회가 제3자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국가는 그걸 인정하겠느냐 그거예요. 10,000명 모이는데 50명 출석해서 모여서 재산권, 총유 재산권의 그 권리를 소수가 결정하면 정의관념에 반한다 해갖고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회에서 정관을 재정, 변경,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6만 명이 넘는데 그 6만 명이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참여해서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토론동장 많은 걸 빌려서 해야지. 아니요. 우리 요즘 나라에서도 사전선거제도라는 걸 둡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죠? 있죠. 요즘 그렇다고 하면 장로교는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장로교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장로교 정신을 더군다나 받아들여서 공동회나 저는 공동회와 교인총회를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래야 혼란이 없습니다. 교인총회 같은 경우 수차례를 해도 당회장과 서기만 참석을 하고 선거위원단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아니 선거를 1시간에 즉시 모여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명단을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조심을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 유 박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주제가 오늘 이 주제가 정관의 하자, 정관의 뭐 재정 변경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재정에 대한 문제인데 재정 어디까지 재정에 사실인가? 재정에 관련된 문제인데 명성교회가 그러면 현 정관이 구정관이 효력이 있든 없든을 떠나서 효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관대로 재정 집행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죠. 구정관 제도는 통합적 우리 장로교 조직적 체계가 들어와 있지 않고 별도 이상한 조직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 당의 재정적 개념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임원의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임원회가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관을 이제 효력이 그러면 없다라고 인정하자 거예요. 그러면 이번 정관 개정은 무효가 되고. 아니 그럼 그동안 잠깐만요. 그러면 그동안 그러면 교단 헌법에서 운영하면 됐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면 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교단 헌법은 재정 집행은 재직회를 통해서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성교회가 그러면 교단 헌법에 의해서 재직회를 통해서 모든 재정이 집행되었고 공동에서 교인들이 그대로 전부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아마 입증 곤란할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또 있는데요. 잠깐만요. 네. 제가 왜냐하면 이게 보시는 분들이 좀 혼동이 올 것 같아서 한 가지는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유장춘 목사님께서 아까 공동의회와 교회 총회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계셨는데 공동의회는 무엇이고 교회 총회는 예,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공동회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아, 예. 그래서 다 아는 게 일주일 전에 광고해서 네네. 광고한 자리에서 모인 숫자대로 개회한다고 돼 있어요. 아, 예, 예. 아까 말씀한 이게 회의가 의결 정족수나 이런 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의사 정족수가 안 돼 있는데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뭘 하게 되면 사법기관에 가면 전체 의결권 있는 교인들의 3분의 2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재산 취득이나 또는 파는 것이나 이런 것을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거 없을 때는 하자가 되고 특별히 정관 개정이나 재정은 아주 명확합니다. 의결권 있는 교인. 그래서 저는 교인 총회와 공동의회를 구분해야 되니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아주 한국 교회는 엄청난 먹구름을 그러니까 정관을 통과시킬 때에는 교인총회, 교인총회를 거쳐한다. 공동의회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의회는 아주 교회를 파괴할 겁니다. 이 상식을 못 바꿉니다. 아니 어쨌든 이제 개교회가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교단의 그 헌법과 교리, 정치 여러 가지를 다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종속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어쨌든 이제 교단 헌법에 의하면은 교인총회라는 개념이 없고 공동의회만 있는데 이 공동의회에서 어쨌든 뭐 예결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 임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하고 또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을 이제까지 이렇게 준수해 왔는데 지금 와서 이게 하자가 된다면은 이게 이거를 어떻게 치유하냐 이거죠. 지금 우리 잠깐만요. 네. 우리 소재열 박사님께서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교회법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도 하실 텐데 뭐 어때? 예, 지금 현재 이제 무슨 문제냐면요. 교회 교인들만의 내부용으로만 만들어진 정관이라고 한다면 내부를 위해서만 정관을 자치법규를 만든다고 한다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구성원들이 합의하면 됩니다. 네네. 그러나 교회가 어떤 이제 분쟁이 발생해서 그 전국적으로 사법심사, 사법권의 문제 분쟁을 해결하라고 요청했을 때 이제 법원은 어차피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사법으로 가겠죠. 전국적으로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이제 분쟁이 해결이 되는데 법원에서 교회를 판단할 때 어떤 관점에서 법리에 의해서 판단하느냐고요. 자체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그 정관 가지고는 이제 안 되고 이제 그 50년 동안 60년 동안 대법원에서 교회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그 분쟁을 처리하고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있는데 개교의 정관을 교단 헌법보다 우선시해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개교의 정관, 교단 헌법이 아무리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에서 정관을 만든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 인정하지 않고 민법을 준용해서 판단합니다. 민법의 정관을 제정할 때는 사원총회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그러나 정관 변경은 현 정관을 변경할 때 그 현 정관 규정에 정관 변경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전체 재적교인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저 명성교회 최근에 그 정관 개정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또 보는군요. 저기 이제 자꾸 정관 얘기하다 보면 정관 만병통치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정관에 있으면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사가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당했다. 네. 그리고 또 고소를 당했다. 네, 네. 그럴 때 변호사 비용을 사용했다. 교회 돈으로. 네, 네, 네. 그거 인정받지 못하면 횡령이 됩니다. 아, 그게. 그런 것.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관 만병통치로 생각해도 또 안 됩니다. 또 그러네요. 그런 문제도 또 있겠네요. 예? 자, 오늘 그 정관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언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시 우리 한국 교회 전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좀 다 박사님들이시니까 한번 다루기로 하고 저기 우리 윤 의원님, 예. 이번에 그 명성교회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인터넷 이 언론 매체에 이렇게 이제 먼저 폭로입니까? 폭로라고. 예, 예. 그렇게 하셨는데 명성교회 측에서 어떤 회유나 뭐 압박 뭐 혹시 뭐 이런 거 받은 것이 좀 있습니까? 네, 뭐 뉘앙스 상으로 받은 것이 있고, 네네.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 있고, 이제 회유의 경우는 아무래도 뉘앙스죠. 바로 제가 박모 장로의 투신 자살 기사를 프레시안 등 3개 매체에다가, 그러니까 2개 매체는 기독 언론 매체고요. 네네. 프레시안은 일반 매체죠. 그래서 3개 언론 매체에다 올린 날이 6월 21일이었는데 그 전날 김상훈 목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막 네. 보고 싶다. 그래서 바로 그날, 이게 토요일 날이었는데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만났습니다. 참 토요일 날 저녁이면 이 목사님들은 내일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굉장히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준비하고 굉장히 피를 말리는 시간인데 이 양아치 집사하고 농담 따먹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명성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언론 매체가 하나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어렵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도 그런 얘기는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별로 관심도 없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리기를 우리 김 목사님께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다. 교회는 급여를 받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곳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어떤 그 신조는 변함이 없고, 두 번째, 협박에 관해서는 상당히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짧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주 레이티스트한 협박이 이제 제 모바일 폰에 들어온 문자 메시지인데, 이걸 우리 아들이 해킹을 해가지고 찾아냈어요. 근데 명성교회의 목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사실은 좀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한 행위가 너무 괘씸해가지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윤 의원님도 예. 전에 보면 좀 그 중앙일보에 한 20년 정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셨더군요. 뭐 지금도 기자입니다. 중앙일보에서 한 20년 근무를 했고, 예. 국민일보에서 13년 근무하고, 국민일보에서 했군요. 아주 명예롭게 정년퇴임을 했는데, 그러셨구나. 그저께 제가 명성교회 일부 예배에 참석해서 네. 재등록했습니다. 신자 재등록. 근데 소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재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원래 왜 재등록을 하셨죠? 지금 현재 명성교회 안수집사님 아니시죠? 그런데 제가 2년 전부터 예배는 다른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도 그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은혜가 안 돼서. 근데 그 은혜가 김상환 목사님 설교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건 저는 그 수다한 주위 사람들, 특히 우리 식구 등을 비롯해서 그런 이의 제기를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저 스스로도 이런 행위가 사탄이 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니엘서를 보다가 느낀 게 있는데, 다니엘서 5장 25절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보고서 마음이 확 얹혔어요. 그렇군요. 이 뜻이 뭡니까? 계산 끝났다. 너는 무게도 모자란다. 너의 왕국을 흩어버리겠다. 근데 그
구절이 뭐하고 와닿냐면 박모 장로의 투신 자살 사건하고 제가 오버래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건 할 수 없다. 사탄이 시킨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 이거는 공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네. 우리 저기 윤 의원님은 네. 명성교회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제 소견으로 이 네. 교회는 사회 통합 기능을 일단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명성교회는 언제부턴가 물론 담임 목사의 실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번영신학에 매몰돼가지고 네, 네. 사회 통합 기능은커녕 네. 빈익빈 부익부를 최상의 가치로 만드는 그런 네.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명성교회는 다른 대형교회 몇몇과 함께 사회의 적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체가 하나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보다 못해서 사실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신문에다가 예. 명성교회 문제와 김삼환 목사의 그 거짓 설교와 거짓 행태를 갖다가 하나하나씩 게재해 오던 차에 박모 장로의 투신자살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다니엘서 5장 25절의 말씀과 오버랩팅 되는 이 사태를 보고 이제는 내가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야겠다. 그래서 진행을 시킨 거고 최근에 급기야 명량소리라는 자그마한 동아리를 만들어서 무브먼트를 시작한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또 다른 개혁 세력인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가 다가와서 저보다 훨씬 더 조직도 잘 돼 있고 훨씬 더 버짓도 크고 훨씬 더 쟁쟁한 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저의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그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이 사태에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의 한겨레, 광고를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입니까? 네. 광고를 네. 게재했었죠. 같이 게재했죠. 저는 이제 이번 명성교회 사태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각도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고 또 우리 서 박사께서 이제 정관상 이제 한국교회 이제 교훈이 된다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명성교회가 그 교육 차원에서 입는 데미지가 사실상 너무 크고 그리고 명성교회 이제 이런 윤 의원님께서 네거티브한 면도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이디오피아에 병원을 세우는 등 또 전 세계 많은 데 좀 구호 활동도 하고 또 한국에서 수많은 또 개척교 목사들이라는가 또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거는 제가 중간에 예. 조금 이 말씀을 드린다면 명성교회가 에티오피아 MCM이나 캄보디아의 선교센터 그리고 저도 가봤습니다. 파키스탄의 파이잘라바드라는 곳이 굉장한 그 학교 시스템을 초중고등학교 시스템을 만든 거 맞습니다. 스다이 파키스탄이라는 학교까지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명성교회 활동은 예를 들어서 아가페 교도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김삼환 목사의 이름이나 김삼환 목사의 공적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황 목사님이 말씀하신 많은 일을 했고 많은 그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조차도 제가 해석하기엔 저뿐 아니라 많은 명성교회 교인들이 많은 중직들이 심지어 많은 장로들이 판단하는 바 피부로 느끼는 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이름 석자가 알려지거나 드러나지 않는 한 절대 그 지원은 중간에 끊겨버립니다. 꼭 그렇게만 또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명성교회가 나름대로 사회에 공헌한 것도 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사회에 공헌을 했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좋은 일을 했다는 그 사실이 좋은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 불법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을 그렇죠. 거예요. 예. 좋은 일을 해도 원칙과 룰을 밟아서 교회 그 재정 집행과 절차, 계획과 집행, 그다음에 보고 승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원칙과 그 법을 뛰어넘어서 자의적으로 어떤 권한 없는 자들이 권한 행세를 해요. 해서 재정을 집행한다든가 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봅니다. 예, 이제 그런 면들은 이제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이게 가치 판단의 영역 갖고서 지나칠 정도로 사실의 영역까지 좀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대부분이 이제 의혹제기고 또 이제 본인의 이제 생각들인데 그런 면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정관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1985년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다 법적인 관점이나 개념이 다 없었어요. 한국 교회가 다. 제가 이렇게 강원대학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카메룬 아프리카 변호사들과 같이 공부했는데 법제도나 생각이 굉장히 발전됐더라고요. 이미 프랑스, 영국의 그 법제도를 오래전부터 물려받아서 발전됐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프리카 추장이거나 토인이거나 또 하다 보니까 거의 종족 분쟁이 일어나고 법에 의해서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독일과 일본의 대륙법이 들어왔지만은 70년대, 80년대는 거의 헝그리 에이지 배고픔의 시대였는데 이때 정상적인 정권 갖고서 이거를 집행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웠고 명성교회가 선택한 것은 교단법이었고 또 교단법대로 당회를 통해서 적극하게 이렇게 진행됐지 이제 와서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법적인 걸 따진다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예. 저도 마지막 네네 말씀 한번 하시죠. 아까 유아 일발출 같은 경우는 저는 의혹이 아니라 법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관계가 없고 근데 이쪽의 말씀은 10만 원 이상도 결제 없이는 안 움직인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또 그것을 주동한 자가 장로일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 보면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 검사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니까 법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 통장을 사용했다면 왜 돈을 갖고 와라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가 비자금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야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계기로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그런 계기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내시되 그냥 소문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전에 누차 말씀하신 우리 황 목사님의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의 문제인데 물론 기자는 사실 판단에 근거해서 기사를 써야 그렇죠. 됩니다. 사실에 대한 팩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판단적인 기사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교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집단, 어떤 A 기업의 문제를 갖고 기사를 쓴다 그러면 명백히 100% 사실 판단에 의해서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이고 다른 교회가 아니라 제가 30년간 섬겨온 교회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많은 문제들이 서서히 풍겨져 나오고 있고 뿜어져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재정장로를 지낸 수석장로의 투신 자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는 은폐하고 무마하려고 했고 거기서 불거진 비자금 문제도 아직 클리어하게 대중에게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 목사께서 말씀하신 사실 판단이 조금 이른바 우리 후배가 얘기했지만 덜 익은 밥에 뚜껑을 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껑을 열어서 한번 우리가 가치 판단적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제가 문제 삼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재열 박사님도 한번. 교회는 항상 이제 원칙을 밟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칙대로 하게 되면 문제 없습니다. 그 원칙을 교회 구성원들이 잘 합리적으로 의논해서 만들어서 그대로만 지켜나가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월권과 독재 그것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그것만 잘 지키면 우리 교회는 많은 부분 치유될 것으로 봅니다. 네, 프레시안 기획위원인 윤재석 위원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것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일단 명성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만 세월호처럼 개신교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성교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신도들이 구원파처럼 맹목적 순종을 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총유재산권자인 교인들이 권리를 갖고서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제2의 비극적인 투신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이렇게 토론에 임해주신 우리 패널님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